10쪽 정도 내외가 2시간 안에서 할 수 있는 건데요. 따라서 조금 지루하실지 모르겠지만 강의안을 토대로 해서 조금 더 내용을 보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강의한 거를 중3짜리 제 애 제자가 있는데요. 사랑하는 제자가 있는데 중3짜리 제자가 보고 나서 선생님 내용은 별로 없고 그냥 웃기만 했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좀 반성했어요. 이제 내용을 조금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지루하실지 모르지만 내용 자체의 포커스를 조금 맞춰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우리는 아담 스미스가 던진 질문을 이렇게 한번 질문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공적인 이익과 사적인 이익의 조화는 가능한가? 입니다. 이 말을 조금 바꾸면, 자, 나의 경제적인 욕망과 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 전체의 공익적인 이익 사이에는 상반된 관계가 존재하는가? 아니면 상보적인 관계가 존재하는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걸 조금 더 일반화하면 경제와 윤리의 관계를 묻는 것입니다. 그렇죠? 경제와 윤리라고 하는 게 이를테면 불과 얼음의 관계처럼 어울릴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경제와 윤리라는 게 어느 지점에서는 극과 극이 통하듯이 만나는 지점이 있는지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그것은 많이 알려진 표현으로는 공익과 사익의 조화의 문제라고 합니다. 그 공익과 사익의 조화의 문제에서 여러분들 대부분 다 알고 계시는 가장 유명한 표현은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아담 스미스가 흔히 시장을 비유해서 말한 표현이라는 것이죠. 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말을 썼다고 해서 이 사람이 투명인간이나 아니면은 귀신을 동원해서 경제를 설명했다고 생각하실 건 전혀 아닐 거고요. 다만 놀라운 일은 보이지 않는 걸 보았다라고 말하고도 아담 스미스는 병원이나 감옥을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진지하게 자기가 보이지 않는 존재, 이를테면 신을 봤다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이 세상을 꿰뚫는 단 하나의 원리를 찾아냈다든지 하고 시청 앞 광장에 가서 외치시면 대체로 병원에 가야 한다거나 대체로 감옥에 가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봤다고 말하고도 감옥에 가지 않고 오히려 보이지 않는 걸 봤다고 말하고 칭송받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게 보통 우리는 보이지 않는 걸 봤다고 그러면 여러분 친구한테 내가 어젯밤에 신을 만났는데 신이 나보고 선지자가 되라든가 메신저가 되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면 친구가 이마 짚어주고 청량리 쪽에 좋은 병원이 있는데 소개시켜주랴 이렇게 말하게 되죠. 아담 스미스는 저 유명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경제와 윤리의 접점을 찾아내는데요. 제가 첫 번째 시간에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아담 스미스의 원관념, 이게 비유니까요. 원관념은 자유시장이 아니라 공정한 자유시장이에요. 즉, 아담 스미스에게 있어서 보이지 않는 손은 단순히 인간이 저마다 자기의 욕망을 자기 마음껏 발휘하면 저절로 조화가 달성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저마다의 욕망, 저마다의 사적인 이익 추구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공정한 규칙 하에서 서로 그 욕망을 제시하고 혹은 그 욕망을 발현하는 것이에요. 그 지점은 덜 강조되어서 제가 조금 강조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 이 보이지 않는 손을 흔히 그냥 자유방임시장을 지칭하는 말로 해석하게 한 데에는 소위 신고전주의나 혹은 프리드만이나 하이에크로 대변되는 오늘날 네오리버럴리즘이라고 하는 신자유주의의 이론적인 아버지들인 프리드만이나 하이에크 같은 사람이 주장하는 데에서는 앞에 자유시장 앞에 공정한이라는 단서가 주로 생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평할 주제는 아니지만
꼭 노벨 경제학상을 탔다고 해서 경제에 관해서 올바른 해석을 하는 건 또 아니에요. 자,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요. 자, 아담 스미스는 제가 공정한 자유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손의 원관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공정한 자유시장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이야기한 이기심의 활용 방안입니다. 아담 스미스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본능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른 본능보다 더 강력하고 지속적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긴 했지만 그 가장 강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 성향으로서의 본능인 이기심을 어떻게 하면 사회 전체의 이익에 활용할 수 있는가를 고민한 사람이지 그 인간의 이기심을 활용해서 무제한의 자본 축적을 정당화한 사람은 결코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담 스미스를 흔히 오늘날의 신자유주의자들은 자신들의 intellectual father, 지적 아버지처럼 혹은 자신들의 경제학의 지적인 근거로 흔히 데려다가 쓰긴 하지만 그 아담 스미스 자신은 어떤 면으로 보면 오늘날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그 경제학의 한 흐름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겁니다. 오늘날의 신자유주의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제한의 자본 축적을 위해서 노동 유연성을 강조한다든지 경제에 대한 국가의 불간섭을 철저히 해서 복지라는 걸 축소해야 한다든지 하는 아이디어가 아니라 즉 이기심을 활용해서 무제한의 자본 증식을 해야 한다가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한 본성인 이기심을 어떻게 하면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활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점에 포커스를 맞춘 사람이죠. 자, 하나를 넘겨서 3쪽에 가서 보시면 그 말을 조금 더 쉽게 그냥 이야기하면 아담 스미스를 그러니까 단지 자본가의 이익을 옹호한 논객으로만 규정하면 굉장히 서투른 규정 혹은 굉장히 단순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게 제 첫 곡지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담 스미스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망 그대로 다 발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인간이 살고 있는 아까 얘기했던 새롭게 등장한 경제라는 영역에서 일어나는 경제적 메커니즘 때문이에요. 보세요. 이렇게 날 덥고 수덥지근한 날 여러분이 만약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혹은 창업을 한다고 이를테면 호빵 찌는 기계를 사서 이 한여름에 호빵 찌는 기계를 사서 호빵을 만들어 팔기로 결심을 하고 그것도 하루에 한 5,000개씩 만들고 가격도 자기가 얼마나 정성껏 만든 예술품인데 라고 생각하고 호빵 하나에 한 5만 원 붙여서 홍대 앞에서 파신다면 안 봐도 결론은 뻔합니다. 자본주의라고 하는 말이 이 당시에 존재하진 않았어요. 자본주의라고 하는 말은 실제로 언제 통용되냐면 20세기 초에 와서야 비로소 통용되는 말인데요. 우리가 소급해서 말하니까 이제 초기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시절을 봤을 때 아담 스미스가 놀랍게 생각한 것은 인간은 자기가 남들보다 더 잘 살고 싶다. 그리고 자기가 보다 잘 살기 위해서 자기가 만들어낸 노동 생산품을 남으면 다른 것과 교환하려고 하는 자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 스미스가 생각하기에 나의 이기심은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어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호빵 얘기를 들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물량을 내가 원하는 가격에 만들어 팔면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경제적으로 성공하려면 남들이 원하는 품목을 남들이 요구하는 만큼 그리고
남들이 기꺼이 제시할 만한 가격으로 만들어야 성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호빵이 아니라 빙수를 팔아야 될 것이고 빙수 5,000개가 아니라 이를테면 50개 정도를 준비해야 할 것이고 가격도 5만 원이 아니라 이를테면 한 2,500원, 3,000원 해야 지나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주목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 보세요. 아담 스미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기심의 발현이란 사실 첫 번째 필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 능력에 스크린해서 이기심을 써야 돼요. 그걸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조금 더 거칠게 표현하면 다른 사람의 속마음을 계산하는 능력이 있어야 내 이기심을 성공적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걸 더 극단으로 밀고 가면 결국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속성은 어떤 것이냐 하면 네 마음속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속을 철저히 합리적으로 계산하는 능력이 성공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면 그 다른 사람이 소비자일 때 생산자이거나 생산자일 때 소비자와 같은 경제적인 관계면 괜찮은데 비극적인 것은 자본주의 사회는 자기를 둘러싼 모든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시장 관계 이외의 관계에서도 다른 사람의 속마음을 경제적으로 타산적으로 계산하게 만드는 힘을 발휘한다는 것이죠. 즉 시장의 논리가 시장 영역이 아닌 다른 영역, 이를테면 교육의 영역, 친구의 영역, 혹은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의 영역 모든 분야에서 시장 논리가 이런 경제적인 메커니즘이 적용된다면 우리는 인간관계 전반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그 사람의 속셈이 무엇인가를 계산하고 타산할 수밖에 없는 지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요. 그것이 이제 다음에 이야기할 막스 베버라고 하는 사람이 대단히 주목했던 자본주의의 한 폐단이기도 한데요. 아직 아담 스미스는 초기에 자본주의 초창기에 살았던 인물이니까요. 그런 인간관계 전체의 물학까지는 고민하지 않았고요. 일단 인간의 이기심이라고 하는 게 자기 멋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 못하도록 흔히 말하는 시장의 메커니즘이 규제를 가한다라고 하는 점이 하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제 두 번째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기심이 실제로는 자기 좋은 대로만 하는 것이 아닌 게, 다시 얘기하면 무절제한 탐욕이나 혹은 무제한적인 경제적인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함부로 추구하지 못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인간에게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아담 스미스는 생각합니다. 아담 스미스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을 6가지로 설명합니다. 6가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기심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소유에 따른 소유욕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또 교환 성향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거에 버금해서 다른 사람에게 공감하는 능력, 그 다음에 자유를 추구하는 자유에 대한 열망, 그리고 일하려는 의욕, 이렇게 6가지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지배적인 정념 혹은 감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지배적인 감정 중에서 아담 스미스는 이기심이라고 하는 게 다른 모든 것보다 더 강력하고 더 지속적으로 인간을 추동하는 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는데, 이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도 아까 지금 제가 말하려고 하는 지금 이야기는 단순히 있는 그대로의 나의 노골적인 탐욕을 다 절제 없이 내가 추구하는 바를 다 해서는 성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시장의 냉혹한 논리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인간 본연에게 다른 사람과 공감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공감하는 능력이 이기심의 절제를 낳는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제 거기 맨 뒷장에 있는 도덕감정론의 B라고 되어 있는
예문을 잠깐만 보시면요.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16쪽입니다. 16쪽에 있는 원문 다시 읽기의 B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부터 볼까요? A의 두 번째 줄 정도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행동을 판단할 때 다른 사람의 입장에다가 우리를 놓고 타인의 눈으로 우리의 상황을 보고 우리의 감정과 행동을 공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여기 아담 스미스가 얘기하는 공감이란 다른 사람의 불우한 처지에 대한 연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공감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를테면 공감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로 하면 역지사지하는 거죠. 역지사지. 입장 바꿔서 생각하는 거. 왜 입장 바꿔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요새 큰일 나고 있는 방송사도 있잖아요. 채널 A인가 B인가 C인가 하는 무슨 방송은 사람과 사람의 입장을 바꿔 생각하지 않고 한국인이 아니어서 다행입니다라든지 뭐 이런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그 기본적인 게 뭐가 안 돼서 그래요. 공감이 다른 사람의 입장에 생각하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이 역지사지를 일으키려면 여러분 고등학교 때 배운 문학 용어를 쓰면 감정이입이 돼야 되죠. 감정이입. 그렇죠? 타자의 입장, 타자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그 입장에 들어가서 감정이입을 하고 그 입장에 가서 다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해 보는 게 공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아담 스미스는 꼭 내가 반드시 다른 사람의 입장에 쓰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하고 연애하는 어떤 연애 대상자가 있다. 애인이 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면 애인이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를 애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게 역지사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애인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역지사지지만 사람은 또 어떤 게 있냐면 자기가 실제로 애인이 없어도 애인이 있는 양 생각할 수 있어요. 현재 애인 없는 사람이 머릿속으로 궁리합니다. 내가 꿈꾸는 애인은 이런 애인이야. 없는데 가상으로 만들어 놓고요. 그렇죠? 애인이 있으면 나는 이렇게 해줘야지. 뭐 과거의 경험을 살려서건 아니면 책에서 읽은 걸 토대로 하건 남의 얘기를 조합해서건 없는데도 애인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 애인의 입장에서 이렇게 하면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죠. 다시 얘기하면 사람은 자기 혼자서 아메바처럼 분할을 해요. 나.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는 아담 스미스에 의하면 둘로 나누어져요. 하나는 행위하는 나. 두 번째는 이 행위하는 나를 바라보는 관찰자로서의 나가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똑같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내가 어떤 일을 하면 내가 남의 입장에 서서 나의 행동을 보기보다 나 자신이 먼저 내가 이래도 되나? 라고 자기가 자기를 돌이켜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말을 아담 스미스는 공명정대한 관찰자라는 걸 인간,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마음속에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양심이죠. 양심.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는 내 마음속에 내가 나의 행위에 대해서 이게 잘하는 거야, 잘못하는 거야를 따져볼 수 있는 양심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 일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역지사지하는 공감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내가 어떤 행위를 할 때 내 마음속에 양심이 너 이렇게 해서는 안 돼. 그렇게 하지 마. 라고 규제하는 힘이 생기니까요. 아담 스미스가 말하는 이기심이란 공감의 원리에 의해서
절제된 이기심이에요. 절제된 이기심. 그러니까 이기심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만 이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담 스미스는 공감의 원리에 의해서 이미 절제되거나 자제된 이기심이라는 거죠. 그러니 아담 스미스가 생각하기에 인간에게는 강력한 욕망으로서의 이기심이 존재하지만 하나는 인간의 외부 밖에 있는 경제적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기심이 제어를 받고 또 하나는 인간의 내부에서 양심이라고 하는 것으로 혹은 감정이입의 형태로 다른 사람과 공감하는 자연적 본성이에요. 예. 이기심과 똑같은 자연적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꼭 이기심의 덩어리가 인간이다. 인간 그러면 100% 이기심 덩어리 이렇게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앞쪽으로 돌아와서 보시면 제가 좋아하는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려는 것, 지금까지 강조하려는 거 한마디로만 요약하면 아담 스미스는 인간에게는 이기심도 있지만 인간에게는 자기 마음속에 공명정대한 관찰자로 불리는 양심도 있고 타인에 대한 공감의 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악한 동물이라고 이기심으로 똘똘 뭉친 영악한 동물이라고만 아담 스미스가 본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담 스미스는 도덕적으로 미흡한, 즉 도덕적으로 난쟁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아담 스미스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가장 중요한 통념이 경제적 동물로서의 인간을 보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아담 스미스가 바라본 경제적 동물로서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지탱하는 그 근저에는 아까 말씀드린 저런 6개의 자연적인 욕망의 조합이 있고 그 욕망의 조합 속에서 오로지 인간이 경제적인 욕망만으로 똘똘 뭉쳐있다고 아담 스미스가 생각한 것은 결코 아닌데 그런 점이 가끔씩 간과됩니다. 왜 간과되는지는 제가 두 번째 꼭지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이제 5분만 하나만 더 마무리하고 5분 정도 브레이크했다가 두 번째 북부론의 세계로 들어가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쪽에 가서 보시면 이 이야기는 우리가 아까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비유의 원관념은 시장, 자유방임 시장 이렇게만 말할 수 없고 공정한 자유시장, 즉 공정한이라고 하는 제한이 반드시 붙어야만 하는 그 공정한 자유시장이 원관념으로 이를테면 정답이다 이 얘기를 하려고 여기까지 온 것인데요. 아담 스미스가 바보가 아니니까요. 아담 스미스는 사람이 양심이 있고 또 사람이 감정이입하는 능력도 있지만 사람에게는 자기가 다른 사람 앞에서 거짓말도 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은근슬쩍 감추면서 이를테면 허위나 위선을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죠. 우리가 또 실제로 만나는 인간들의 모습들은 그런 모습들을 또 실제로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담 스미스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인간은 은근슬쩍 다른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은근슬쩍 다른 사람에게 사기도 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면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당한 피해를 줄 수 있는 행동을 막기 위해서 놀랍게도 아담 스미스는 정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합니다. 아담 스미스가 말하는 정의를 4쪽의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하나만 보시면요. 강조가 말로 하는 강조가 더 커서 강조하자면 정의는 이런 뜻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미덕이에요. 최대한의 미덕이 아니라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마지막 선이에요. 마지막 선. 최소한의 선.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의
모든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단 하나의 단어는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해를 끼치지 않는 한의 자유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만 이기심의 자유가 있고 소유의 자유가 있고 교환 성향의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의란 그러니까 최소한의 덕으로 사회를 지탱하는 중심 기둥이므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건 마치 존 롤즈가 이야기하는 정의론처럼 이 아담 스미스가 이야기하는 정의란 공정함이에요. 공정함. 다른 사람에게 부정하고 부당하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비유를 써서 얘기하자면 부를 추구해도 좋고 권력을 추구해도 좋고 그것이 이기심의 발현이지만 그것을 추구하는 과정에는 공정한 경기의 룰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경기는 공정해야 한다. 공정한 경기가 권세와 부를 향한 경주를 지배하는 원칙으로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 스미스는 당대에 흔히 중상주의라고 이야기하는 상인들의 매점매석과 특허장이라고 하는 독점을 통해서 부당한 독점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상인들이 이익을 추구하는 영리 추구 행위 자체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영리 추구의 행위 중에 공정한 게임의 룰을 깨고 왕에게 뇌물을 줘서 특허장을 받아서 자기만이 독점적으로 무역권을 얻는 것과 같은 부당한 피해를 남에게 주는 것을 비판하는 것이죠. 요컨대 마무리하면 아담 스미스가 이야기하는 자유방임주의의 국가라는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는 이런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데에 엄하게 휘박 놓지 말고 다시 얘기하면 왕이 자의적으로 혹은 정부가 자의적으로 경제에 개입해서 이 당시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이를테면 은화 같은 거 만들 때 은화의 실질 가치에 미달되는 금, 은의 함유량을 떨기는 거죠. 그러니까 악화를 만드는 것이죠. 이를테면 그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경제에 개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국가도 자유방임 시장에 엄하게 끼어들어서 휘박 놓지 말고 공정한 경기의 룰만 지키라는 거예요. 그 말을 정리하면 국가에게 책임은 경쟁이 공정하고 자유롭게 되는지 아닌지만 확인하면 된다는 것이죠. 국가 자체가 공정한 게임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자유와 공정을 지키는 파수꾼 내지는 심판관이면 되는데 국가가 왜 경기에 선수가 되어서 뛰어들려고 하느냐라는 게 아담 스미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아담 스미스가 강조하는 두 번째 이야기, 아담 스미스는 도덕적인 난쟁이가 아니었었다라는 것과 두 번째, 아담 스미스가 이야기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해진 손 이야기 중에 제일 유명한 손일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손이. 보이지도 않는데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것의 원관념은 단순히 자유방임 시장이 아니라 그 앞에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이라고 하는 공정성의 제한이 꼭 붙어야 아담 스미스의 주장에 합당한 해석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보면 실제로 공정한이라고 하는 내용은 흔히 간과되고 자유라고 하는 것만 강조되죠. 그 과정에서 혜택을 보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면 그 주장을 펼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즉 경제적인 강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자유경쟁이 가장 좋은 시스템이겠죠. 그 경제적인 강자들은 이를테면 자기네 자체적으로 이데올로그도 갖고 있고 자기네 자체적으로 책을 출판하거나 혹은 경제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인적인 네트워크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실제로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이야기했던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손의 그 현실적 시장은 오늘날에도 잘 구현되고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 스미스의 이름을 걸고 아담 스미스가 이렇게 말했는데 왜 정부가 복지에 과도하게 혹은 정부가 과도하게 재벌의 독점에 대해서 혹은 재벌의 문화발적 확장에 대해서 간섭하느냐. 이걸 기업의 자유, 자유시장의 논리로 디펜스하려고 할 때 아담 스미스를 가당찮게 끌어다 쓰는 것이죠. 예, 조금 지루하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여기까지 하고 나면 뒤에는 훨씬 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운 내용들이 붙어 있습니다.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